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돈을 향한 말초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저는 윤진아 기자입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부에서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어떤 거대한 주체들의 활동 때문에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고 안보적 환경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사실 이 모든 움직임의 어떤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미중 패권 경쟁이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한 공세를 어떻게 펴나갈 것인가. 그리고 일기 트럼프 때 그리고 바이든에 이어서 계속 당했던 중국은 어떤 대응을 또 하면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경제적 조건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또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 미국이 중국의 성장을 한때는 용인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얘 좋아 이러면서 네. 열심히 성장을 했던 시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아주 공식적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떠나서 확실하게 중국 쟤는 우리의 전략적 라이벌이야. 따라서 쟤네가 크는 거를 볼 수 없어라는 걸 선언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중국 덕을 보는 거는 포기해야 될까요? 포기라기보다도요. 네. 사실은 이제 미국이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용인을 한 이유는 특히 중국은 WTO 체제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네. 이게 95년 공산주의 네. 국가지만 네. 봐주어서 한 거고 2001년에 WTO에 그 소위 그 중진국 개념으로 들어온 거란 말이죠. 돼요. 그리고 사실은 15년 있다가 네. 뭐 어떻게 할 건지 하겠다. 2016년에. 그런데 아무도 그 얘기를 못 건드렸어요. 중국이 너무 커져 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한 거는 뭐냐면 중국이 경제 발전을 하려면 시장 경제 메커니즘을 도입하게 될 거고 그러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서방화될 거다. 그러니까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가 약화될 거라는 뭐 예상이 있었던 믿음이 거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게 그런 식으로 안 가고 중국식 현대화라는 표현을 쓰게끔 만들었어요. 시진핑 네, 보세요. 지금 특히 4년임을 앞두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그 2022년에 20차 당대회 때 시진핑이 강조한 게 중국식 현대화입니다. 그전에는 뭐 중국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현대화, 근데 사회주의란 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식으로 하고 서방식으로 가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중국식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시진핑이 2012년 18차 당대회 때 올라왔는데 그 이후에 그전의 지도자들은 중국 내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는데 갑자기 중국의 끔을 들고 나왔잖아요. 중국몽. 네. 그러면서 나오니까 미국이 그러면서도 사실 오바마 미 대통령 시절에는 경쟁과 협력 중에 그래도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방점을 거기다 찍었단 말이죠. 근데 트럼프라는 좀 특이한 대통령이 온 거예요. 또 올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왜 그냥 놔둬? 이러면 계속 우리한테 도전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사실은 2017년부터 얘네가 우리한테 도전을 어떻게 하나 봤더니 돈을 벌어서 군사력 달러 패권에 도전하더라. 그럼 돈을 못 벌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시작한 게 관세에서부터 이제 제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리고 몇 년 안에 무릎을 꿇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4년이 지나갔잖아요. 그럼 중국은 그때 우리는 버텼다. 우리 거 안 쓰면 안 된다. 실제로 미소 전략 경쟁하고 예전에 네. 미중 전략 경쟁은 달라요. 왜냐하면 미중 경쟁은 과거에 미소 경쟁이 이데올로기와 군사력만 갖고 싸웠는데 지금 미중은 경제력을 갖고 싸운다. 지경학. 예.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전 세계가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과 관련된 거를 한 40%는 써야 돼요. 그러면은 국제 글로벌 밸류 체인의 한 40%를 중국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디커플링이라는 게 불가능해지는 네. 거죠. 그 상태에서 바이든한테 넘어온 거예요. 그럼 바이든은 혼자 하려니까 힘에 벅차죠. 네. 그리고 자기가 선거 과정 중에 트럼프의 방식이 대중 압박 방식이 조악했다. 그래서 자기는 동맹과 함께 뭐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지금 어쨌든 4년이 또 지나간 거예요. 네. 그러면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내가 다시 하게 되면 더 확실하게 세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네. 바이든에서 지금 해리스를 도와주는 이 구조는 오바마 시절에
외교 인맥들이 해리스를 도와주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음. 해리스가 되는 게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이지만 중국 입장에서. 트럼프가 되는 것도 불안해요. 불안하지만 이런 생각은 할 거예요. 어쨌든 트럼프는 탑다운 방식의 1대1 해결을 선호하니까 아. 거기서 큰 틀을 우리가 얘기를 하면 오히려 쉽게 풀릴 수도 예전에 있다라고. 김정은이랑 예, 했듯이. 결론은 잘 안 나겠지만 네. 어쨌든 그런 거를 선호하는 입장에서 이 바이든처럼 모든 국가를 끌어모아서 공격을 이렇게 구조를 IPEF 같은 게 대표적이잖아요. 네. 그게 물론 이제 의회 비준이 필요 없는 행정협정 형태지만 어쨌든 그런 구조를 만들었고 또 그 뭐 반도체 동맹이라고 부르는 음. 우리도 껴들어 있습니다. 근데 네. 우리는 이제 뭐 그 공급망 협의체라고 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여러 나라를 연루시키기 때문에 음. 오히려 더 결론에 트럼프 이르기가 어려운 어렵다. 측면이 그러면은 있는데. 1대1로 하는 게 더 나은 음.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음. 있는데 그거는 분명히 그런 면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트럼프가 강경하게 나오면 중국이 거기에 끌려갈 수는 없거든요. 특히 시진핑 체제. 그럼 음. 시진핑 체제의 강경론자들이 맞대응을 하라고 그러면 이게 정말 미중 간에 속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겉으로 굉장한 설전과 어. 쟁탈전이 벌어지게 되면 그거를 옆에서 바라보는 우리 많은 국가들 특히 한국은 우리 굉장히 불편하게 될 가능성도 어. 있다. 그래서 지금 알 수는 네. 없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미중 간의 탑다운 방식을 통해서 큰 규범을 잡고 간다면 약간의 숨통이 트일 수도 있고 어허. 만약에 해리스적인 관점으로 간다면 기존의 이 흐름을 유지를 할 거다라고 네. 본다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기회비용이 덜 들겠죠. 해리스가 되면 네.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면 음. 되니까. 근데 트럼프가 되면은 그 군사 비용도 주한미군 비용도 재협상하자고 그러고 요구가 많을 거예요. 보편적 관세 20%라고 하는데 그럼 저희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전 세계 국가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린 동맹인데. 네. 그래서 그런 네. 것들도 일단은 이제 저렇게 띄워 놓고 어. 할 거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여러 나라가 같이 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지만 1대1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본다면 중국은 아마 어쩌면 그렇게 접근하는 게 이 해묵은 문제를 풀어가는 데 더 나을 수도 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어허. 그래서 이게 항상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어. 이쪽으로 가는 게 좋아 보이지만 아닌 부분도 분명히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된 바에야 음. 트럼프가 와라. 음. 그러면 우리가 새로 이 판을 틀을 짜자. 놓고 판을 짜자라고 제안 내지는 건의 또는 이거 끌고 갈 수도 있다. 그거는 이제 중국의 역량이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미국이 판단을 할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랑 이 얘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나 어. 어차피 그렇게 바뀐다면 그거에 대한 준비를 지금 트럼프가 중국이 더 하고 있는 게 더 맞는 거 아닌가라고 볼 우리 수도 있어요. 정부도 그런 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좀 짜둬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에 또 동전의 양면을 제가 굳이 찾아서 좋은 점을 찾자면 트럼프가 돼서 만약에 저 센 나라 둘이 판을 새로 짜 그러면 우리는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렇게 되면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동전의 양면이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게 이제 사실은 누가 동전을 던지느냐 이제 거기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조절을 못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동전이 떨어지고 이게 무슨 뭐 한국을 겸해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주동적으로 못 하니까. 기민하게 움직여야죠, 네네. 우리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래야겠네요.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이렇게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정부도 하고 있겠죠. 누가 네. 됐을 경우를 대비하거나 음. 하고 있을 테니까 하고 그거는 있을까요? 하고 뭐 하고 있겠지? 있겠죠. 하고 모든 나라가 믿습니다. 네. 모든 나라가 다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음. 하고 있고 다만 인제 그게 어떤 인맥들을 어떻게 관리하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미국한테 할 말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 네. 이제 그런 거가 인제 고민인데 사실은 우리가 미국한테 나름대로 뭐 강점은 아니지만 미국한테 줄 것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반도체 분야라든지 네.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강점이 음. 있잖아요.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우리는 삼원계고 어 이제 중국은 뭐 인산, 칼륨 뭐 이런 건데 다르지만 어쨌든 요새 그 불도 많이 나고 음. 그거는 인제 중국에서 만든 거란 말이죠. 음. 그러면 우리 거에도 나름대로 강점이 있을 수 음. 있고 반도체도 협력이 돼서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반도체는 한쪽만 네. 원래 엄청난 밸류 예. 체인 국제 산업인데. 이게 뭐 유럽도 다 들어와야 되고 네. 우리 혼자서만 한다는 게 아니고 뭐 TSMC가 아무리 잘 나가도 음. SK HBM을 써야 돼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어떻게 하라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음. 그리고 국제 공공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고리들을 우리가 잘 얘기를 하면서 입장을 미국과 중국에 다 얘기를 하는 이런 전략이 매우 필요하다. 그렇게 아마 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중국 믿습니다. 같은 경우는 네. 우리한테 더 강한 요구를 하겠죠. 네. 요구를 하겠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있고 해줄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음. 그러면 그런 레버리지를 우리가 이런 문제 특히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한테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니 음. 너희도 우리한테 그 과도하게 그런 얘기를 하지 음. 말아라는 뭔가 이런 중간점을 우리가 찾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아까부터 우리가 몇 번 믿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아까 방금 반도체 얘기 잠깐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미국 대선의 경제적인 부분에서 가장 신경 쓰는 이유는 반도체 이슈, 그다음에 관세 이슈 뭐 이렇게 할 수 맞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중국 얘기를 한 김에 반도체 얘기를 더 하자면 그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니까 대만에서 호국신이라고까지 네네, 부른다고 그렇습니다. 네. 하더라고요. 나라를 지키는 신입니다. 네. 네. 그리고 뭐 그게 실리콘 방패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런데 저희가 또 아까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전쟁 얘기를 하다 보니 또 그쪽으로 좀 얘기를 몰아가자면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계속적인 그 흡수 위험을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력이 아닌 이상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그렇죠. 거고. 네. 그런데 TSMC가 있으므로 대만에 있으므로 만약에 중국이 들어오더라도 최근에 참 그것도 했구만. 그 대만을 포유훈련. 둘러싸고 네, 포유훈련 네, 네. 항공모함까지 처음 네, 나와서 되게 맞습니다. 살벌하게 네. 했잖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더라도 미국이 와서 분명히 우리를 지켜줄 거다라는 대만의 믿음이 있던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또 일부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미국이 참전을 하는 것은 굉장한 확실한 이득이 있는 이상 아니면 핵심 이익을 잃지 않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지 않은 이상 참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미국과 대만 간에는 1979년에 맺은 대만 관계법이라는 음. 게 있어요. 대만 관계법은 어쨌든 대만을 지켜주겠다는 네. 법이에요. 그리고 뭐 트럼프 이후에 무슨 아시아 안보 이니셔티브나 이런 거 많이 하고 또 인태 전략에 있어서 대만을 주요 역할을 하는 국가로 사실은 국가가 아닌데 어떻게 표현했냐면 몽골, 뉴질랜드, 대만 등 국가 이렇게 표현해 갖고 중국이 헷갈리게. 들길이 뛰었거든요. 네. 그건 나중에 취소했는데 어쨌든 대만의 그런 정치 군사적 그 지원. 이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이 37년 만에 그 당시에 이제 차이잉원이라는 여자 대통령이 됐을 네. 때 처음으로 전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고위급끼리. 친미파 대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면서 그다음에 무기를 파는데 그전에 대만에 판 무기들은 기본적으로 대만 섬내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들어오고 나서 공격용 무기를 팔기 시작했어요. 제민이라든가 뭐 드론이라든가. 중국은 또 길길이 날뛰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지정학적으로 대만이라는 지역이 중국 지도를 이렇게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게 오키나와 열도 끝자락에 있고 그다음에 대만이라는 섬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인도차이나 반도로 가거든요. 만약에 대만이 중국의 통제권에 들어가게 되면 이 태평양 이쪽 앞쪽 동네가 전혀 중국제 되는 작전이 불가능해집니다. 음. 그럼 여기에는 미일 동맹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이거를 길을 쓰고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미국이 대만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 쉽지 그러니까 않다. 대만은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떻게 도와줄지는 대만 내부에서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안 도와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만인들도 약간 불안하구나. 불안한 거죠. 네. 왜냐하면 중국이 워낙 강력하게 나올 경우에
과연 미국이 대만을 위해서 피를 음. 흘리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에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이 지켜야 할 만큼 이익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음. 중요하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가 됐든 네. 지정학적 위치가 됐든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음. 거고, 그다음에 미국 이 대만 해협이라는 데가 한 140km 정도 되거든요. 이게 러시아 145km 우크라이나 이렇게 더라고요. 달라요. 네. 그래서 바다를 일단 건너와야 되고, 물론 음. 이제 해상 봉쇄를 해서 고사 작전으로 음. 나가면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음. 대만도 세계 8번째 스커트 미사일 자체 개발국이고 음. 슝퐁이라는 사거리 2,500km짜리 미사일을 오. 가지고 있어요. 이게 베이징, 샹하이, 삼엽댐을 다 겨냥을 하고 그렇네요. 있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같이 죽자 그냥. 그냥 죽지는 않을 어.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 그런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나타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네. 그런 식으로 대만을 병합을 해서 통치가 가능하겠느냐. 아.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어디 있다고 어디 가는 것도 아닌데. 당장 홍콩의 예를 봐도 그러니까요. 홍콩 시위 같은 게 있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계속 종속을 시키고 복속을 시켜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게 만드는 아, 것이 소프트 파워를 예, 이용하여. 그게 더 나은 거 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시진핑이 대만을 무력으로 친다. 막 이제 이런 거는 확실히 이긴다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음. 그거가 시간을 끌거나 그러면 오히려 시진핑의 권좌가 위험해질 수 있죠. 음. 성공을 못하면. 그래서 그렇네요. 지금은 네, 지금은. 그렇게 할 상황은 아니다. 어. 그리고 무슨 그게 전리품이 된다 막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시진핑의 전리품이요. 네, 네. 그게 이제 원래 통일을 했다 뭐 음. 이런 그 위대한 지도자로 남는다 그러는데, 실제로 이 대만이라는 지역은 중국이 나름대로 패로 쓰고 있는 거예요. 바둑의 패. 음. 그거를 만약에 네. 정말로 그 패감을 버리고 카드를 썼을 경우, 네. 그래서 중국이 점령하면 그 일대에 또 다른 전선이 형성이 됩니다. 아. 미중 간에. 그게 과연 중국한테 유리할까를 어.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은 아직 그런 건 아니다. 아니다. 왜냐하면 남중국해에서 치열한 대립을 하고 있고 네. 대만 해협을 통해서 물동량이 움직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석유 같은 게 저 아라비아에서 떠나가지고 말레카 해협을 거쳐서 남중국해, 그다음에 필리핀 바시 해협, 대만 해협, 이래서 한국, 일본으로 막 오고 이런 구조잖아요. 대만 해협 그 수송로를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예. 정말 대만을 거치지 않고서는 한국과 일본이 수출과 맞습니다. 수입이 불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3분의 1이던데요, 네, 수출량이. 실제로 더 수출입의 45%, 원유의 80%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대만 문제에 개입을 한다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게 SLOC라고 그러죠. 중요 수송로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주의 원칙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항행의 자유. 네, 이런 항행의 자유. 거면서. 그러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중국의 입장을 전달을 하는 거지. 그래서 대만 해협의 안정과 평화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게 어느 편을 들어서 아. 하는 거는 절대 아니다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평화 유지, 지금 현상 유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발언을 윤석열 대통령, 예를 들면 우리 정부의 전략은 그거 같긴 했는데, 지금 교수님이 말한 그게 일종의 세계 정세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럽까지 네, 포함하는 네,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대한해협의 그 수송로적 입장에서. 그런데 그런 메시지까지는 사실 많이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약간 미국 편에 서 있다 이런 것만 너무 집중 그러니까 부각이 돼서. 그것보다는 국제주의 원칙이라는 게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는 데 대한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서 북한이 핵을 갖고 한반도를 위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직접적인 현상 변경 시도다. 그렇죠. 그럼 같은 메커니즘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우회적으로 그 얘기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중국한테 자꾸 니네는 왜 미국 편에 서서 우리를 압박해? 왜 미국의 행동대장을 해? 그럴 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아니 돼요. 우리 미국 편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분명히 한다면 그건 분명히 공간이 있을 수 있죠. 왜 자꾸 가치 동맹 얘기를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중국한테도 그래서 새로운 기준점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도 양보할 수 없는 거다. 그럼 그럼요. 대한민국은 죽으라는 얘기냐? 그건 수출을 아니지 먹고 않냐. 사는 나라인데. 그러니까요. 그렇네요. 그 얘기를 분명히 해줄 필요가 어. 있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중국도 그거를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 정도 익숙해지면 되죠. 이미 앞선 정부에서 뭐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다 정부나 했었죠. 그때는 예, 네네. 계속 그런 전략이었던 것으로 알고 음. 있었는데 근데 아까 당장은 중국이 얻을 이익이 실효적 이익이 없기 때문에 대만을 침공하는 것은 카드로 두지 실제로 뭐 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했는데 그 미국의 CSIS에서 이제 왓게임 그거 네, 너무 네, 잘 네. 아실 텐데 네. 너무너무 재밌다고 표현하는 건 그렇고 25개 시나리오로 네, 중국이 네. 대만 공격하는 걸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결국은 만약에 전쟁이 나도 다 같이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만약에 대만을 침공했을 때 손해를 보는 나라들이 다 같이 가서 네. 이렇게 미국 아니 대만을 도와주면 중국이 결국 2주 안에 다시 본토로 철수하는 시나리오가 결국 여러 완성이 가지 되더라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사실은 굳이, 양안 위기는 약간 과장돼 있다. 그렇군요. 무력 충돌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지만 네. 사실은 중국의 대만 침공이죠. 대만은 그걸 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의지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국제사회에 기댈 수밖에 없고 대만이 추구하는 거는 대만 문제의 국제화입니다. 아, 국제적으로 이걸 알리는 거고 중국은 여러분들도 다 손해예요 네, 이러면서. 그러고 중국은 대만 문제는 내정 문제이기 때문에 대만 얘기만 나오면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정 간섭하지 예.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양안 문제 뭐 지금 월게임이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진원지가 사실은 미국의 서태평양 사령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나와서 약간 군산 복합 논리도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긴장도를 높이고 그 중국을 견제하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뭐 100% 그건 아니라고 하지만 네. 중국이 필요하면 대만을 복속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만만치 않다. 아하.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시진핑 체제가 유지되고 중국이 세계적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전쟁을 한다? 좀 반도체 같은 게 안 되잖아요. 그렇네요. 그죠? 그 TSMC 공장이 대만 섬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11개를 만들어 놨어요. 일부러. 예, 공공재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러시아도 지금 엄청난 그 제재를 받고 그런데 러시아는 자원을 팔아서 사는 국가고 중국은 그건 아닙니다. 중국은 자원을 수입하는 국가예요. 그럼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당분간 그렇게 막 직접적인 공격이나 이런 것들은 벌어지기가 쉽지 않을 거다. 알겠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을 쭉 들으니까 이 미중 경쟁이라든지 거기에서 이제 그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한 30년은 갈 것 같은 얘기들이라서 과연 우리가 여기서 어떤 시나리오들을 각각 가지고 준비해야 될지를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또 시간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은 또 다시 모셔서 네. 제대로 된 전략이 무엇인지 그들의 저희에 따른 시나리오별 플랜은 이렇다 네, 이런 네. 것까지 들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경제적인 조건이 네. 워낙 많이 변하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적 본능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